1920, 30년대 갱스터들의 전성시대. 수많은 거물 갱스터가 탄생하며 그들에 의해 거대한 범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반면 여러 망나니 범죄자가 광기 어린 폭주 끝에 쓰러져갔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두 부류 모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거물 망나니 갱스터 더치 슐츠.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밀매, 도박, 갈치 사업으로 거대한 범죄 조직을 구축하여 뉴욕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보스로 군림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시칠리아 마피아조차 그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범죄자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그의 성격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치 슐츠는 편집증적이고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저없이 총으로 해결하는 피해 굶주린 범죄자였죠. 가장 큰 문제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갱스터들이 많은 적을 만들고 금방 몰락했지만 슐츠는 오히려 모든 라이벌을 제거하고 엄청난 거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슐츠는 범죄 경력 동안 무려 136명의 사람을 직접 살해하거나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 그 자체였죠. 더치 슐츠, 본명 아서 플레겐하이머. 1901년 8월 6일 그는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계 유대인 이민자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죠. 술집에서 일하던 그의 아버지는 아서가 어릴 때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일은 아서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아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롱스의 신문사에서 인쇄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그는 곧 정직한 일자리보다 범죄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그는 동네 갱스터들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도박과 절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죠. 1919년 아서는 주택 침입 및 절도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던 그는 노동수용소로 이감되었고 형량도 늘어났습니다. 1920년 12월 가석방된 아서는 놀랍게도 이후로는 다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리로 돌아왔을 때 미국은 볼스테드법, 즉 금주법 시행으로 밀주 사업이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서는 슐츠 트러킹이라는 운송회사에서 일하며 밀주 운송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때 더치 슐츠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별명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의 무척이나 게으름스러운 행동 때문에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더티 플레이로 악명이 높았던 레슬링 선수나 다른 깡패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범죄자로 신문에 실리기엔 아서 플레겐하이머라는 이름보다 더치 슐츠가 확실히 강렬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는 범죄자로서 명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당대 최고의 유대인 갱스터 아놀드 로스스틴의 눈에 띄어 밀수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되었죠. 이때 그는 럭키 루치아노, 오니 매든, 잭 다이아몬드 등 갱스터 유망주들과 만나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1920년대 중반 더치 슐츠는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 독립했습니다. 이후 그는 브롱스의 주류 밀매업자 조이 노이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이와 슐츠는 직접 운송 트럭을 확보해 운송비를 줄였고 물로 희석한 저질 맥주를 대량으로 공급해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밀주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맥주를 구입하도록 강요했으며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잔혹한 보복이 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벌 밀매업자인 로크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조 로크는 슐츠의 맥주 구매를 거부했다가 납치되어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슐츠는 그를 매달아 고문한 뒤 가족에게 35,000달러를 받고 풀어줬습니다. 풀려난 조 로크는 얼마 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임질환자의 분비물이 묻은 붕대를 그의 눈에 감았다고 하죠. 이처럼 잔혹한 방식으로 노이 슐츠 갱단은 뉴욕 최대 맥주 공급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슐츠는 맥주 남작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단숨에 부자가 되었죠. 노이와 슐츠는 브롱스를 넘어 맨해튼과 할렘 지역으로도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역시 세력을 넓히고 있던 아일랜드 갱스터 잭 렉스 다이아몬드와 충돌하게 됩니다. 1928년 10월 슐츠의 동업자 조이 노이는 잭 다이아몬드 측 킬러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고 몇 주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멘토이자 친구를 잃은 슐츠는 굉장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갱단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슐츠는 다이아몬드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렸지만 다이아몬드는 기막힌 행운으로 모든 암살 시도를 피해갔습니다. 슐츠는 이 녀석을 죽일 수 있는 놈은 정녕 아무도 없느냐라며 부하들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하죠. 다이아몬드는 슐츠뿐만 아니라 많은 적을 만들어 결국 뉴욕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1931년 12월 올버니 지역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배우로 더치 슐츠가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슐츠는 다이아몬드의 죽음에 대해 내 주머니에 손을 대다 골로 간 멍청이 중 하나일 뿐이라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슐츠는 조직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슐츠 조직은 유대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가리지 않고 조직원으로 등용했는데 그중 아일랜드계 빈센트 콜은 슐츠의 집행자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은 슐츠에게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콜은 망나니 같은 성격으로 늘 문제를 일으키던 인물이었고 슐츠는 조직원들에게 공로에 걸맞은 보상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에 묵은 갈등이 폭발한 것이었죠. 슐츠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콜은 자신을 지지하는 조직원들을 데리고 독립해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콜의 새 조직은 더치 슐츠의 제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큰 전쟁으로 번졌고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콜은 전쟁에서 형 피터를 잃었고 보복을 위해 무리한 행동을 이어가다 무고한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으키며 미친 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슐츠는 콜에게 부하들을 납치당해 막대한 몸값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1932년 2월 빈센트 콜은 약국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받던 중 기관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암살은 더치 슐츠와 그의 친구 오니 매든의 공동작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슐츠의 부관인 보 와인버그가 살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슐츠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받지 않았죠. 더치 슐츠 역시 폭력적이고 잔혹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상대했던 잭 다이아몬드, 빈센트 콜, 웩시 고든 같은 인물들은 지하세계에서도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덕분에 슐츠는 뉴욕 조직범죄 보스들에게 비교적 지지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의 시칠리아 마피아 세계에서 주도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슐츠는 럭키 루치아노의 편에 서서 암살자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루치아노가 승리하여 뉴욕 지하세계 주도권을 장악하자 슐츠의 지위와 명성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출범한 마피아위원회와 연계된 전미범죄연합체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으며 미국 조직범죄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1932년 금주법 폐지가 가까워지자 슐츠는 밀주 판매를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할렘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는 흑인 도박 운영자들을 협박하고 살해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빼앗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영자가 슐츠에게 굴복했지만 할렘의 여왕으로 불리던 갱스터 스테파니 생클레어와 그녀의 부관 범피 존스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슐츠와 이들 간 전쟁은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4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더치 슐츠의 폭주는 결국 사법당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으로 새로 선출된 피오렐로 라가디아는 날로 심각해지는 조직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시카고의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로 몰락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뉴욕 사법당국도 같은 방식으로 범죄 보스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치 슐츠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년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고 찔리는 부분이 많았던 슐츠는 뉴욕에서 도망치며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1년 넘게 지나 재판 전략을 마련했는지 1934년 11월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슐츠는 정치인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화로운 변호단을 꾸려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첫 탈세 재판은 배심원단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슐츠가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의심했으며 결국 그의 재심은 말론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더치 슐츠의 잔혹한 범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슐츠 조직에는 줄리 마틴이라는 레스토랑 옆에 갈치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슐츠는 갈치 장부 액수가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마틴을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결국 마틴은 2만 달러의 상납금을 빼돌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슐츠는 이에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내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틴의 입에 꽂고 발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신에서 심장까지 도려내는 광기를 보여주었죠. 슐츠는 억만장자였음에도 매우 인색한 인물이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는 그를 두고 돼지처럼 차려입은 부자라고 표현했으며 슐츠가 가장 중요한 정장에도 $35 이상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슐츠에게서 $20,000를 빼돌렸으니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사법당국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른 조직 보스들에게 큰 우려를 안겼습니다. 슐츠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동료들에게 그를 적당히 은퇴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법정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던 슐츠는 휘하 도박 운영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슐츠를 두려워하던 도박업자들이었지만 수입이 줄어들자 참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 사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슐츠는 잠시 물러나 파업을 수습하려 했지만 도박업자들과 관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슐츠가 도피 생활과 재판 준비에 시달리는 동안 그의 부관 보 와인버그가 대리인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와인버그는 슐츠의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슐츠가 곧 교도소에 갈 것이라 확신하며 슐츠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와인버그는 마피아위원회의 수장 럭키 루치아노와 접촉해 자신의 조직 인수를 승인받으려 했습니다. 루치아노 역시 슐츠가 재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슐츠의 조직을 해체해 동료들과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치 슐츠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심이 열리는 말론으로 찾아가 자신을 시골 출신의 선량한 시민으로 소개하며 이미지를 세탁했습니다. 슐츠는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 현금을 기부했으며 병원을 찾아 아픈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빠르게 지역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935년 여름 재심이 진행되었고 말론 배심원단은 슐츠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뒤 슐츠의 자리를 넘보던 보 와인버그는 맨해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되었습니다. 슐츠는 보 와인버그의 동생 조지에게 보한테 기모노를 입혀야 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와인버그의 시체가 시멘트로 쌓여 강에 버려졌음을 암시하는 암호였습니다. 슐츠는 이미 와인버그가 더 이상 충성스럽지 않으며 루치아노와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인버그를 제거한 후 슐츠와 루치아노의 관계는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루치아노는 와인버그처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슐츠는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공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뉴욕시장 피오렐로 라가디아는 더치 슐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슐츠가 뉴욕으로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또한 뉴욕주 특별검사로 임명된 토마스 듀이가 슐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듀이는 이전에 거물 갱스터 웩시 고든을 성공적으로 법정에 세운 인물로 야망 넘치고 타협 없는 검사로 유명했습니다. 슐츠는 듀이의 집요한 수사를 피해 허드슨 강을 건너 뉴저지 뉴워크로 본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듀이의 끈질긴 압박 속에서 슐츠는 마피아위원회와 범죄연합체 회의에 토마스 듀이 암살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슐츠의 제안에 회의 참석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회의의 수장이었던 럭키 루치아노는 듀이와 같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검사를 암살한다면 마피아에 대한 전면 단속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초에 이 위원회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 결성된 단체였습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슐츠의 제안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슐츠는 위원회가 자신을 사법당국에 넘기고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죠. 분노한 슐츠는 회의장에서 듀이를 직접 죽이겠다고 소리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엄포에 위원회는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름 아닌 더치 슐츠의 제거였습니다. 럭키 루치아노와 위원회는 6시간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고 얼마 후 위원회 산하 살인 주식회사에 더치 슐츠 살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935년 10월 23일 토마스 듀이 암살을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더치 슐츠는 뉴요커의 한 레스토랑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다가 살인 주식회사가 보낸 히트맨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슐츠는 화장실에서 총격을 당한 후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누구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결국 쓰러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슐츠의 부하들은 뉴요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실려온 부하들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했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 채 치료 도중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슐츠 역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총격을 당한 다음 날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34살의 나이였죠. 죽어가는 슐츠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은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사건과 무관한 이상한 의식의 흐름만을 늘어놓으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의 흐름이 일종의 암호였다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슐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 좀 내버려둬"였습니다. 슐츠의 총격 소식이 신문에 실리자 그와 도박 사업을 두고 격렬히 대립했던 스테파니 생클레어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슐츠가 습격당한 동시에 그의 주요 부하들 역시 상당수 제거되었습니다. 조직은 하루아침에 괴멸되고 말았죠. 사업은 럭키 루치아노에 의해 다른 보스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생전 더치 슐츠는 토마스 듀이의 수사로 투옥될 것으로 우려해 그에게 채권과 황금, 다이아몬드를 특수금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금고의 위치는 슐츠와 그의 경호원 로젠크란츠만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슐츠와 로젠크란츠가 함께 살해되면서 금고의 실체와 정확한 위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고에 들어간 재산은 당시 가치로 7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5,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슐츠의 라이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물 사냥꾼이 이 금고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더치 슐츠의 숨겨진 재산은 미국 지하세계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재즈감글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